1983년 10월 19일 밤 9시 40분경 우리나라 충남 예산군 효림리 예산역에서 한 남자가 열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경 한 부부가 급하게 예산역을 찾아왔는데요. 저 혹시 어제 이 효림리 열차 건널목에서 열차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형님이 효림리 건널목에서 실종이 되셨거든요. 혹시나 해가지고요. 급하게 열차역을 찾아온 사람은요, 당시 사망한 피해자 38살 강민수의 친남동생이었던 36살의 강민철이었어요. 피해자 강민수는요, 고향인 충남 예산을 떠나서 서울의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1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던 거였는데 하필 딱 그날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1시경 강민수의 친남동생인 강민철은요, 형을 찾아왔습니다. 서울로 온 거예요. 형, 서울에서 자리도 못 잡은 채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허구한 날 이렇게 술만 퍼마시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집에 나가지. 나 같아도 집 나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저랑 그냥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형님. 그러니까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이게 지금 뭐 그지꼴도 아니고 뭐하고 사는 거냐고. 형을 설득시키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두 형제는요, 오후 5시 30분경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무궁화 기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인 강민수는요, 술을 엄청 먹어대는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어디 갑니까? 기차 안에서도 둘이서 술을 한 잔씩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오후 7시 40분경 이 두 사람은요, 고향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요, 또 술을 마셔요. 그놈의 술. 고향 땅을 몇 년 만에 밟아보는 거냐. 우리 동생이랑 오늘 술 한잔 해야지. 그래서 또 술집 가서 또 술을 마신 거예요. 그렇게 술에 알딸딸하게 취한 두 사람. 해도 뉘엿뉘엿 져가고 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 나도 서울바닥에서 고생 무지하게 했다. 언놈이 나를 알아주냐? 뭐 내가 배운 게 있냐? 뭐 가진 게 있냐?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 진짜. 나는 이제 그냥 고향바닥에서 농사 지으면서 멋지게 살 거야. 이런 푸념들을 막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생 강민철이 그러는 거예요. 형, 오늘은 우리 누나 집에서 잡시다. 누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형 강민수가, 됐어. 나 누나 집은 싫어. 매형 눈치 보이고 차라리 그냥 내 친구 집에 가서 잘한다. 그렇게 효림리 마을 입구에 있는 철길 나들목을 건너던 이 두 사람은요, 다시 또 한번 근처 슈퍼에 들려가지고 술을 또 마십니다. 그놈의 술. 그러니까 강민수, 강민철 이 두 사람은요, 그날 하루 열차 내에서 맥주 4병, 고향역에 도착해서 소주 3병, 그리고 길옆 가게에서 또 소주 2병, 그리고 곱창집에서 또 소주 2병, 이렇게 총 소주만 7병에 맥주 4병이나 마신 거예요. 꽐라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정신이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요, 술을 한잔하고 막 걸어가다가 기차 철도 이제 나들목 앞에 위치한 효림리 마을 입구에서 이 동생이 소변이 마렵대. 아니 그렇게 먹어댔으니 밑으로 뱉어내야죠. 형님, 저 오줌 좀 쌀게요. 그런데 무슨 오줌을 하루 종일 싸. 줄줄줄 몇 분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던 형 강민수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무슨 오줌을 사발로 싸냐? 야, 그냥 나 먼저 친구 집 갈란다. 내일 보자. 그러고 혼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변을 다 싼 동생 강민철 또한 이제 나도 집에 가야지 하고 옷 매무새를 챙기는데 그때 기차의 요란한 기적소리랑 무슨 악쓰는 듯한 고함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이 형이 연락이 안 돼. 뭔가 어제 들은 소리도 찜찜하고. 그래서 새벽같이 바로 역으로 달려와 본 거예요. 혹시 어제 들었던 그 소리가 우리 형님의 고함소리는 아니었던 건지, 혹시 어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확인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있었고 내 형이 열차에 치여 죽었다네.
당시 경찰들은요, 피해자 강민수의 가족들이라든지 친구 혹은 이웃, 그리고 철도 기관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한 강민수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고, 사건 당일도 과음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차가 다니는 길목에서 술 취해가지고 막 졸다가 열차에 치인 걸로 경찰들은 단순 변사로 수사를 종결시켰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요,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보험사로부터 약 50여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 경찰서로 한 통의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저 강민수 씨 사망 사건 이거 좀 이상해서요. 경찰분들 다시 이거 재수사 좀 해주세요. 라고. 알고 보니까 사망자인 강민수의 이름으로요, 죽기 한 달 전에 거액의 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가요, 1980년대예요. 그런데 이때 강민수의 이름으로요, 2,500만원짜리 보험 하나, 그리고 1억원짜리 하나, 또 1억원짜리 하나, 또 1억원짜리 하나, 그리고 8천만원짜리 하나. 강민수가 죽으면 나오는 돈은요, 그 금액이 무려 총 4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1980년대에 보험금이 4억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 강민수가 죽고 이미 2,500만원 정도는요, 수령자가 받아간 상황이었어요. 나머지는 지급 보류 상태. 당연히 모든 의심은요, 그 수령자에게 쏠리겠죠. 강민수가 죽고 2,500만원의 돈을 먼저 받아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강민수의 동생 강민철이었습니다. 당시 이 강민철은요, 운막집에서 되게 힘들게 살면서 형의 매달 보험료만 이때 당시에 67만원이나 내고 있었어요. 1980년대에 2,500만원 그리고 67만원,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요, 경찰에서 그냥 단순 변사로 종결을 시켜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강민수의 시신 역시도 그냥 따로 부검 없이 땅에 매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 시신을 부검을 해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경찰들이 이 사건이 이제 터지고 이제 강민수가 죽고 51일 만에 땅에 매장되어 있는 강민수의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부검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강민수의 사망 사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나온 거예요. 열차에 치여서 죽은 게 아니라 목 졸려서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열차에 치인 것 같다라고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타살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타살이라면 누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사건 당일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바로 강민철이잖아요. 경찰은 동생 강민철을 잡아들였습니다. 네가 형 죽였지? 내가 안 죽였는데요? 당연히 발뺌하는 거예요. 네가 죽인 거 맞잖아. 내가 안 죽였다니까요? 이 말만 되풀이. 동생 강민철에 대한 신문 수사는요, 무려 7시간이나 넘게 이어졌습니다. 왜냐? 물어보는 거에 대답은 안 하고요, 이 강민철이 계속 묵비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사의 진도는 안 나가고 시간만 삐대고 있는 겁니다. 네가 죽였지? 안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할 말 없음, 묵비권. 그렇게 경찰과 강민철 간의 심리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은요, 당시 사고 열차 기관사까지 불러들여가지고 3자 면담까지 했어요. 야, 강민철, 너 사고 나고 나서 이 기관사 찾아가가지고 이 기관사분한테 경찰에 진술했대. 형님이 건널목을 건너다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그렇게 진술해주면 내가 1,000만원 줄게요 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아예 경찰들이 그 기관사를 앞에 불러놓고 3자 면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강민철, 몰라요. 난 이 사람 본 적 없는데? 그렇게 무려 경찰과의 신문 시간은 13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얼마나 지쳐요. 묵비권 행사한다고 이게 다가 아닌데 그냥 말만, 입만 닫고 있는 거야, 주둥이만.
당연히 경찰은요, 일지간히 해라 일지간히 다 지친다 라고 하면서 타살로 의심되는 자료 그리고 진술 등등 13가지 의심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잡고사. 그랬더니 신문 한 13시간 정도가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슬슬 이 강민철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지친 거죠. 그렇게 강민철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에 형 강민수를 만났던 강민철은요, 형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혼자서 서울에서 술만 퍼먹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으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둘이 무슨 성금 같은 걸 보게 됐는데, 아니 그 점쟁이가 형한테 이런 말을 하네. 너는 오래 못 산다고, 곧 죽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 강민수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 내 인생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술만 퍼마시는데 내가 오래 살겠냐? 인생 뭐 있냐? 그냥 이따 가는 거지,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강민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형, 기왕 일찍 죽을 거면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하고 가는 게 어때요? 그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놓고 죽으면 가족들한테 돈이 많이 오는데 기왕 죽을 거 효도 좀 하면서 죽으면 좋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명보험은 꽁으로 듭니까? 이것도 보험료를 매달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돈벌이가 시원찮았던 이 형 강민수는요, 그게 부담이 된 거예요. 야, 나 보험료 낼 돈 없어. 그랬더니 형, 내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형 이름으로 이 강민철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무려 6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강민철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그런데 웬걸, 점쟁이가 분명히 그때 우리 형한테 너는 단명을 사주라고, 금방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단명은 무슨, 술은 계속 퍼마시는데 건강은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아. 건강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 강민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무슨 꽁으로 돈이 많아가지고 60만 원이 넘는 형 보험비를 내주고 자빠졌냐? 형이 얼른 죽어야 되는데 이놈의 형이 죽질 않네. 내가 죽여야 되나? 그래서 사건의 그날 형을 목 졸라서 살해한 뒤에 철도에 시신을 갖다 버려놓은 거예요. 술 취해서 철도에서 자다가 치여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끔. 그리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형을 걱정하는 사람인 척 역으로 가가지고 혹시 사고 난 거 없습니까? 하면서 형을 애타게 찾는 연기를 했던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철도에 이제 열차에 치인 시신은요, 진짜 그 상태가 많이 참혹해지거든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훼손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의 시신을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돈, 쩐 때문에. 형 죽으면 나오는 그 보험금으로 내 인생 좀 바꿔보려고. 형 목숨값으로 내 인생 펴보려고. 강민철은 끝까지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찰 결과와 진술상의 모순점, 그리고 부검 결과 등 13가지 항목의 정황 증거에 따라 1985년 6월 1일 법원에서는 강민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형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 했었던 이 동생. 이 형이 막 동생을 싫어하고 싸가지 없이 대하고 둘의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둘이 술 한 잔씩 하고 둘이 같이 점도 보러 가고 둘이 좀 이렇게 사이가 그래도 원만했던 것 같은데, 동생이 뒤에서는 형이 얼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이 형이 동생을 좀 많이 믿었던 것 같던데, 형의 목숨값으로 내 인생을 좀 바꿔보련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사이코패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1980년대에 일어났었던 한 보험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서 귀신보다는 사람이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앞에서는 웃고 있어도 뒤에서는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